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항상 강했어요. 그 당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들 겨우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 따질 처지가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어서 두 분 다 열심히 일하러 나가셔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집안에 남아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집안일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모님 대신 동생들에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14살 때부터 저는 거의 엄마처럼 집안일을 다 했답니다. 학교에 다니긴 했지만 자주 빠지기 일쑤였고 고등학교에는 갈 수 없었답니다. 동생들은 철없이 굴기 일쑤였고 그런 동생들 때문에 속은 타들어갔어요. 하나뿐인 누나였기에 이것저것 요구했죠. 그때 저는 정말 많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동생과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 누나! 내 옷 안 빨았어? 내일 입고 가야 한단 말이야. 왜 안 빨았어? 누나가 바빠서 못 빨았어. 다른 빨래도 많잖아. 너네 밥도 지어줘야 했고. 아이씨, 그래도 그렇지. 지금 빨아야지. 며칠씩이나 안 빨아놓고 내일 입고 가야 된단 말이야. 뭐야, 임마! 누나가 못 빨 수도 있지. 그럼 너가 빨아. 이렇게 남동생에게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동생은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봐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었죠. 저는 하도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참고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이런 저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하셨어요. 항상 집을 비우게 되면서 제게 동생들과 집안일을 맡기는 것도 미안해하셨고 능력 없는 부모 만나 제가 하고픈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미안해하셨죠. 부모님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워낙에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라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빠듯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제 친할머니가 예전에 도박으로 집 문서를 날리고 돈도 많이 가져가셔서 부모님은 그 빚까지 갚느라 더 많이 힘든 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께 투정을 부려본 적 없이 자랐어요. 남들과 똑같이 학교에 가고 싶었고 입고 싶은 옷도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 부모님께 부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이 어려웠다고 할까요? 그 나이에 맞는 생활을 하며 자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낸 어린 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희 집은 정말이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고등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연결해준 미싱 공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미싱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허드렛 일을 주로 했었고 그때 공장에 계신 많은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사랑도 받았었죠. 아들과 딸의 차이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집안을 위해 제 학교도 포기하고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은 저와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지금 당장 학업을 포기하고 작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된 후에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저와 몇 번의 의견 차이를 보였던 남동생은 자신의 굳은 의지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까지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생의 굳은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각자의 방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던 중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제가 믿고 따르던 공장의 아주머니께서 시내 쪽에 가서 미싱 일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차리는 미싱 일은 이불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 이불에 자수를 놓는 고급 기술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았지만 아주머니는 제가 젊고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금방 배울 수 있다고 하시며 저를 격려해 주셨고 제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서 자신의 사업에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며 한 남자를 알게 됐는데요. 그분은 저희 미싱의 거래처 사장님이셨는데 갑자기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 셋을 데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미싱 가게에 오시기도 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일도 제쳐놓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밥도 먹여주면서 함께 놀아주곤 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그런 제게 푹 빠져버렸어요. 헤어질 때마다 울면서 헤어지기 싫다고 말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룻밤 그 사장님 댁에서 보내게 됐는데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날 밤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런 제 마음이 그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감정을 숨기기 바빴죠. 일부러 거리를 두어 보기도 했고 자주 만나지 않으려고 대면하기를 피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성적인 감정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새 저를 자식처럼 여기는 공장 아주머니가 눈치를 채고 제게 묻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미싱 공장에서 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박 사장님의 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이 고열로 쓰러져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나, 지금 아빠 많이 아파.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돼? 누나밖에 올 사람이 없어. 제발 누나. 어머, 무슨 일이야? 아빠가 왜 많이 아프셔? 응,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누나 갈게. 금방 갈게. 그날 밤새도록 박 사장님을 옆에서 간호해드렸고 새벽녘 잠시 잠이 들었던 사이 무언가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눈을 살짝 떠보았더니 박 사장님이 제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사장님도 눈물을 흘리며 제게 미안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고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그때 사장님 나이는 42세, 저는 29살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워낙 많고 애 딸린 호랍이라 그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했죠. 저와 사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자고 얘기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은 거의 저와 연을 끊자고 할 정도로 화가 단단히 나셨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왔고 바로 박 사장님의 집으로 들어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남편이 되고 난 후 박 사장님은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됐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저를 정말 잘 따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행복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가족들과 거의 연을 끊는 탓에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며 일도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좀 어려워졌던 상황이었기에 제가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미싱 일까지 아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도맡아 했어요. 워낙 돈에 있어 꼼꼼하게 생활했었기에 꾸려나가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았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저와 남편은 일을 열심히 했고 덕분에 결혼 3년 만에 어느 정도 잃어버렸던 사업의 거래처들도 되찾았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제 뱃속에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이는 갖지 않고 남편의 자식만 잘 키울 생각을 했는데 아주 우연히 임신이 된 것이었어요. 제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되면서 저를 그렇게도 잘 따르던 삼형제는 이상하게 저를 점점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나, 뱃속에 아이 있어? 응, 그래. 너희들 동생이 생겼어.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안 좋아? 우리는 안 좋아. 동생한테 누나도 뺏기고 아빠도 뺏길 것 같아. 뱃속에 아이 낳지 마, 누나.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안 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동생이 태어나면 너희들이 가장 아껴주고 예뻐해줘야 돼. 누나랑 아빠가 뺏길 걱정하지 마.
우리 삼형제는 항상 누나랑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거든. 아니야. 아니라고 했어. 우리 외할머니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나는 싫어. 알고 보니 외할머니가 가끔 집에 전화를 걸었고 형제 중 큰 아이와 연락을 주고받으시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죽은 엄마가 화를 낸다는 둥, 제가 분명히 아이를 낳으면 삼형제를 미워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더욱이 아빠를 제가 빼앗아 간다는 말까지 하셨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는데 자신의 딸을 잃고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를 해봤자 아이들의 뇌리에 박힌 생각을 지울 수는 없더군요. 한창 예민할 나이에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안 좋은 생각들이 강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그 당시 큰 아이가 14살이었나 가장 예민할 시기였을 거예요. 저의 14살 시절에도 동생이 빨래를 빨아달라는 말에 울컥해서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딸을 출산하게 됐고 그 후로 삼형제는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좋은 말로 타일러도 보고 때로는 무섭게 혼내보기도 했지만 이미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하며 삐뚤어진 삼형제를 이해시키기 힘들더군요. 더욱이 남편은 엄마를 잃고 외롭고 힘들게 자란 삼형제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회초리 한번 대지 않고 소리 한번 지르지 않기를 원했어요. 훈육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것보다 사랑을 듬뿍 줘서 고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식들이 때로는 모진 말로 상처를 줘도 남편은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대신 속으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소주를 한 잔 마시거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일기를 혼자 쓰면서 참는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얻은 늦둥이 막내딸의 애교에 남편은 정말 많이 행복해했어요. 아내라는 자리도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지고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딸도 생겼고 거기에 한창 어려웠던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으니 남편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죠. 항상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던 남편이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막내딸을 안고 몇 년간 연을 끊고 살았던 친정에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더니 그제서야 부모님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남편은 미리 준비해둔 고기와 현금 선물을 건네주었고 그날 밤 저희는 한 가족이 되어 눈물바다가 됐죠. 아빠의 병세는 많이 악화되어 제대로 일어나서 거동을 하지 못하신 상태였고 엄마는 깊게 파인 주름과 제대로 펴지지 않는 허리를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정말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 살든 부모님께는 효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형제에게도 올바른 훈육을 통해서 꼭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식들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냥 부모 자식 간에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훈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자식들을 키우고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많은 것을 일구어냈습니다. 아니, 막내딸과 사업은 잘 일구어 나갔고 솔직히 말하면 삼형제는 잘 이루어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첫째와 둘째는 이전 결혼 전에 저를 좋아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사춘기를 겪으며 점점 삐뚤어져 나갔죠. 툭하면 제게 막말까지 일삼으면서 제가 낳은 막내 동생과 차별 대우를 한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또한 제게 절대로 엄마라고 부르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엄마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제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도 할 정도였죠. 그렇게 자식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남편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여보, 내가 미안하오. 내가 이놈들 잘못 키웠어. 다 내가 죄인이오. 왜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당신만의 교육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난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나는 항상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삼형제에게 충분히 더 많은 사랑을 주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거라 생각하오. 그러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당신이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요, 여보. 알았어요. 나도 최대한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고맙소. 정말 당신 같은 천사가 내게 온 건 하늘의 축복인 것 같소. 사업도 이렇게 잘 되고. 참, 지금 모든 것이 난 너무 좋아요. 삼형제에게 사랑을 듬뿍 주며 저희 부부는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특히 아들들이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넉넉한 용돈도 주고 옷차림도 신경 쓰고 성인이 된 후에는 바로 승용차도 사줄 정도로 애착이 컸어요. 군대에 다녀온 아들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서 경제적인 후원을 받았고 남편은 뭐라도 하려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 아낌없는 후원을 해줬고 몇십 년간 사업을 하며 모아둔 돈 중 일부도 큰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사업을 하며 일구어 놓은 돈으로 마련해둔 작은 건물과 땅도 결국 아들들의 이름으로 해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남편의 지나친 자식들에 대한 후원이 마땅찮을 때도 있었지만 그저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모르는 척하며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남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각자 자신들의 자리에서 뭐라도 하려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남편은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성인으로 자라났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이 소박했던 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성실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작은 건물도 땅도 공장과 집도 여유 있게 갖추고 살아가던 노년의 어느 날 남편에게 예기치 못한 병이 찾아오게 된답니다. 그건 바로 뇌출혈이라는 병이었는데 사업이 어려운 시절 고혈압이 생겨 그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뇌출혈이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그때 남편의 나이가 69세 정도였는데 아직 50대였던 저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죠. 한순간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서 수술까지 크게 마치고 난 후 남편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뭐가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요. 어서 얼른 일어나서 지금 그 말 앞으로는 절대로 듣지 않게 해줘요. 알았어요. 알았어.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병원에 누워만 있었고 저는 남편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혹시나 욕창이 생길까 밤새도록 남편의 곁에서 등을 닦아주기도 했고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고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3아들들은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장남이라는 첫째 아들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병원에 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저기, 저 돈 좀 보내주세요. 아빠 통장에 돈 꽤 있죠? 뭐? 아버지 상태가 걱정되는 게 먼저 아니냐? 아버지 지금 어떤 상태인데 돈부터 물어보니. 뭐 워낙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분이 옆에 떡하니 붙어 계시니까 뭐 제가 들어갈 틈이 있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뭐 아무튼 일단 큰 거 한 장만 좀 부탁드려요. 아버지 통장을 제게 주셔도 되고요. 아니, 너 정말 내 아버지는 돈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니? 왜 그래요? 잘하잖아요. 큰 아들한테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안 그래요? 아버지 쓰러지지만 않으셨으면 벌써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해주셨을 텐데. 왜요? 아까워서 그러세요? 너 정말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그 어린애가 전화와서 아빠 아프다고 제발 좀 와달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니. 지난 얘기는 그만하시고 몇십 년 전 얘기해서 괜히 남 마음 동요할 필요 없잖아요. 일단 제 계좌번호 보낼게요. 전화 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서 심각한 상태로 있는데도 휘고와서 얼굴만 한 번 보고 갔을 뿐 그 다음부터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돈만 보내달라고 하는 큰 아들이 저는 정말 미웠습니다. 왜 그토록 마음에 미움이 쌓였는지 꼼꼼히 생각해보니 외할머니께서 주기적으로 삼형제에게 나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은 몇 번 되지 않지만 때때로 밖에서 따로 만나 밥을 먹으면서 제가 돈을 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친정에는 돈을 많이 갖다 주는데 자신한테는 남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돈을 다 가로챌 것이라는 둥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다고 해요.
더욱이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딸을 낳은 것에 대해서도 다 이 집안의 돈을 빼앗으려는 속셈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저는 정말 그 말을 듣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까지 들더군요. 저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아들들을 키웠고 단 한순간도 아들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뒤늦게 낳은 딸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지내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모함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딸은 죽어서 없는데 승승장구하며 사위가 젊은 아가씨까지 얻어 사는 꼴이 보기 싫었나 봅니다. 더군다나 자신도 어렵고 힘들어서 사위에게 여러 번 돈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거절당하자 그때부터 저에 대한 모함을 손주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멀어질 대로 멀어진 삼형제들은 결국 상태가 점점 악화된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유산을 순순히 넘기라며 제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그때는 남편과의 상해 후에 유언장이 다 작성되어 변호사에게 넘겨놓은 상태였으며 전 재산의 반을 기부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제가 마치 돈을 어디로 빼돌렸나 싶어서 두 눈에 쌍심지를 켜며 말하더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 다 어쩌려고요? 문서랑 다 정리해서 빨리 줘요. 우리 셋이 알아서 나눌 테니까. 뭐 이놈들이 정말 이미 다 아버지 재산은 정리가 다 끝났다. 유언장도 다 남기셨어. 아니, 누구 맘대로 정리를 해요? 당신이 뭔데요? 아, 당신이 낳은 딸내미한테 어떻게 넘기려나 본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작성하셨다면 유언장 줘보세요. 어디? 얘들아, 내 아버지 아직 임종 직전이다. 재산 찾기 전에 아버지 임종 의식을 다 하거라. 내 아버지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니? 응. 혹여나 다칠까봐 때리지도 않고 그렇게 키우셨는데. 아, 진짜 얼른 유언장이나 좀 보여달라니까요. 제게 유언장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큰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갖고 있던 유언장을 보여줬고 그 유언장의 내용이 밝혀지는 순간 자식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전 재산의 50%를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50%를 저와 삼형제 그리고 딸까지 딱 정확히 10%씩 나누어 갖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내용은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기 직전에 저와 이미 상의를 해서 작성한 내용이랍니다. 평생을 꽃으로도 때리지 않고 키운 아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자식들 사람 만든다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아들들이 유언장 보고 파랗게 질려있는 사이 남편은 그렇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저는 유언 때문에 더욱 사이가 벌어진 아들들과 연락을 끊고 살던 집을 정리해 남편이 묻혀있는 곳 근처로 작은 방을 얻어 나왔어요. 옷과 가구 등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단출하게 나와서 혼자만의 삶을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그 방에서 남편이 남기고 간 유품을 찬찬히 둘러보다가 남편이 오랜 기간 혼자만 간직해온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곳에는 그동안 자식들을 키우면서 힘들고 기쁘고 슬펐던 순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저를 만났던 순간부터 딸을 품에 얻은 일 그리고 전 장모가 찾아와 자신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자식들을 향한 남편의 사랑이 정말 태평양보다 넓다는 것을 저는 그 일기장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아직도 죽은 아비 앞에서 유산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며 언성을 높였던 삼형제에게 그 일기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장을 가지고 나가 똑같이 세 권으로 만든 후 삼형제의 집에 하나씩 보냈어요. 아비가 죽고 난 후라도 마음속에 하지 못한 말들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더불어 삼형제 외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똑똑히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저에 대한 오해도 풀릴 테니까요. 몇 년간 연을 끊고 살았던 삼형제를 저는 남편의 무덤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비를 찾아온 삼형제에게 저는 그저 말없이 옆에 있어 줄 뿐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큰아들의 눈물에 온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저희는 진정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삼형제와 저, 자식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죽은 남편의 제사상을 거하게 차렸어요.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남편은 아마 흐뭇하게 웃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저 돈밖에 몰랐던 자식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물려주지 않자 진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남편의 마지막 훈육 방식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저희 남편은 항상 저보다 한 수 위의 사람임이 분명해요. 이제 저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걱정 없이 즐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70대가 되었군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돌아보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보석 같은 순간들이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김경숙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다음에도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